네, 제2금융권의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관리 지표가 도입된 건데요. 저축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름철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오늘 확정되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주제 마찬가지로 안혜경 앵커가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네, 오늘 경제읽기 주제는요. 깐깐해진 제2금융권 대출입니다. 이제 농협 같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에서도 돈 빌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DSR 규제가 도입돼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제2금융권 금융사들도 대출해준 사람들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해서 이 비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하는 겁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죠.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부채의 총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만약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연 2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은 40%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2금융권의 DSR 현황은 어떨까요? 농협 같은 상호금융조합은 차주들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평균 260%가 넘습니다. 이 비율을 내후년까지 160%로 낮추고 또 110%가 넘는 저축은행은 90%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DSR 숫자를 낮춘다는 건 대출을 억제한다라는 뜻인 만큼 이 금융권에서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요. 이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규제를 도입한 은행권도 지난해 6월 72%에 육박하던 이 비율을 1분기 말 47%대로 낮췄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억제라는 이 취지는 좋지만 자칫 불법 사금융이 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소득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의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황에 따라 업종별 DSR 목표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계빚 억제, 원활한 서민 대출, 이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 간의 균형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안혜경 앵커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연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해 갚아야 될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DSR이 75%다. 이게 맞습니까? DSR은 기본적으로 예, 이제 예. 빌리는 대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대출금을 분모로 두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빌렸다. 예. 그런데 내 소득이 내 이제 그중에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예. 갚는 그 금액이 원금도 갚고 원리 이자도 갚지 이자도 않습니까? 갚고. 네네. 예, 그걸 다 합한 비율이 예. 그러니까 얼마씩 갚아갈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상환하는 능력을 보는 어떤 예. 지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을 제1금융권에는 이미 이제 도입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어떤 그 지표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이제 1금융권에는 적용을 시키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의 주제는 2금융권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이 됐다,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좀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까?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예, 우리 금융은
그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일단 우선 나눠져요. 예. 정권 회사 같은 회사를 직접 금융 기관이라고 그러고 간접 금융은 돈을 빌리고 예금하는 기관이 간접 금융인데 예. 이 간접 금융 중에 은행, 한국은행과 바로 거래가 가능한 이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그럽니다. 네.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1금융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금융 사각지대에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제2금융권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크게 네. 제2금융권 기구는 은행이 아니면서 예금을 할 수 있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관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예. 길거리에 많이 흔히 도시 곳곳에 가면 있는 저축은행이라는 곳. 예. 또 마을금고, MG라는 곳이죠. 예, 예.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 마을금고라는 곳. 또 협동조합이라 해서 각 직장이나 또는 뭐 동네 단위로 있는 신용협동조합 이 세 가지를 흔히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이번 조치는 거기에다가 예. 보험회사 플러스 카드회사 예.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기관 중에서 은행이 아닌 모든 기타 등등은 다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DSR 규제를 시작한다. 이겁니다. 범위가 꽤 넓다고 봐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대출받기가 많이 어려워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예, 대출받기가 종전보다는 좀 까다로워지긴 하는데요. 예, 예, 이번 예. 조치의 핵심은 결국은 이 본인이 은행 대출금에 비해서 본인이 갚을 능력이 얼마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예.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훨씬 더 대출받기가 쉽게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네. 이제 DSR은 종전에 DT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GTI, DSR 예, 예. 전 지수가 DTI인데 예. 이게 Debt to Income이라고 해서 대출 대비 소득. 그동안에 우리는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DTI를 써왔거든요. DTI. 예, 예. DTI와 DSR이 뭐가 다르냐면 예, 예. 이 DTI는 고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래 봤어요. 그런데 정부가 컴퓨터 전산망을 총 가동을 하면서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다 체크해냅니다, 지금은. 예, 예. 카드회사 돈, 그 밖에 줄 돈까지도 다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 여러 군데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이 이번 DSR 조치를 하면 척척 이게 발견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 한 곳에만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별 타격이 없습니다. 예. 근데 DSR 조치는 카드 빚을 많이 쓰고 있다든지 보험사 그동안에는 전산이 안 돼서 이걸 정부가 체크할 수 없었거든요. 네. 여러 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 군데 갚아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예. DSR 규제를 하겠다. 아. 이제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군데 돈을 갚고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 타격을 받고 예. 또 소득이 없는 사람이 타격을 받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향후 펼쳐질 이제 상황을 좀 저희가 들여다 보니까 왜 이 DSR을 도입을 했는가 이것도 조금은 느껴지긴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이런 상황에 도입이 됐는가 어떤 배경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한마디로 같아요. 가계 부채 때문입니다. 우리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 굉장히 많은데 자칫 이걸 잘못 관리하다가는 가계 부채발 금융 위기가 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네. 가계 부채가 지금 1,550조 또는 1,600조 정도 육박하거든요. 예. 그게 우리 GDP 규모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론 우리 가계 부채가 세계 1등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증가율은 저기서 보면 좀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은 예. 이제 우리보다도 가계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예를 들어 스웨덴, 스위스, 호주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계 부채가 많다는 것은 여차해서 그 가계가 소득이 생기지 않다든지 직장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부도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 부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관리에 들어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은행 DSR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예.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신용금고라든지 이제 지금 저축은행이라고 그럽니다. 새마을금고 이른바 제2금융권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제2금융권으로 오는 걸 풍선 효과라고 그러는데 은행만 차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2금융까지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 의지. 한마디로 가계 부채를 강력히 한번 줄여보자. 예. 억제해보자. 라는 의도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3금융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는 재산금융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뭐 이제 우리 앵커님 예. 말씀하신 재산금융권은 이제 예. 지하로 일종의, 땅속으로 네. 들어가는 네네, 걸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2금융으로 가고 있어. 신용 등급이 안 나오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런데 2금융에서도 DSR을 적용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대출을 받지?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도 아직 사채가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얼마든지 지금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장기를 예. 담보로 한 대출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또 하나의 풍선 효과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정책을 일률적으로 강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를테면 가정주부들, 예. 가정주부들은 당장 이거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완전히 막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농민들, 예. 농민들의 소득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데 예. 신협, 농협 이런 데서 대출 받는 사람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예. 이래서 조금 볼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득 증빙이 없더라도 예. 그 쌀을 갖다가 얼마나 팔았느냐 그 증빙이 있으면 좀 주겠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주부의 경우에는 결국 남편이 주부한테 그 명의상 좀 넘겨준다든지 예. 급여의 일정 액수를 넘겨주는 거 예. 또는 이제 그 가게 주부들이 그 집에서 내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이런 것을 주부 명의로 해놓으면 그걸 일부 인정해 주겠다. 예. 이렇게 되시면 일차적으로 지금 당장에 이 트랜지션 과정에서 쇼크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정년퇴직한 사람들 예. 실제로 돈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소득을 입증할 길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쫓겨나면 이제 금융권 거래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지금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지점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주제는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제만 저희 두 번째 이제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빚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대책이 나왔고요. 예. 서민 대출은 어쨌든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을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어려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뭐 경제 정책이라는 게 공짜 정신이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한쪽을 강화하면 다른 한쪽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길 한데요. 사실 이 DSR 규제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예요. 이렇게 금융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사람 대출해 주지 말라, 주부 대출해 주지 말라, 은퇴한 사람 대출해 주지 말라 이렇게 일일이 개입하는 정책까지 쓰는 나라가 공산권 외에는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런 대목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작용을 피해가려면 결국은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줘야 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현재 당장의 소득은 없다 하더라도 예. 그 주부가 경제 동원 담보력이 있다든지 또는 상환력이 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좀 그 퇴로를 좀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철이 오면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인데 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건관이 오늘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일단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우리가 지금 크게 전기요금을 이제 그 다단계 누진제를 쓰고 있는데요. 네. 1단계가 200kW씩 쓰면 최저 1등급으로 해서 킬로와트시당 93원을 냅니다. 예. 그런데 이게 200W가 넘어가면 그것이 180원으로 넘어가고 예. 또 400W가 넘어가면 또 그게 또 배로 넘어가는 누진제를 쓰다 보니까 여름철에 더워서 에어컨 좀 떼다 보면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예. 그동안 최근 여름열에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서 누진제 적용하는 구간을 좀 확장해 준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이 지금 200kW를 기점으로 해서 200kWh가 넘으면 2단계로 올라가는데 네. 이것을 300kWh까지는 여전히 가장 싼 1단계로 해주겠다. 예. 그다음에 또 3단계 구간 진입하는 것도 종전에는 400kWh가 넘으면 그 폭탄 요금이 나오는데 이것을 450kWh씩 하겠다. 이런 안을 타스크포스 팀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이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부 국가기업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내일이나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물론 그동안에 정부의 이런 산자부의 어떤 권고안을 한국전력이 따르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예, 한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전이 이제 최근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수익을 한전은 못 거두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한전에게 떠넘긴 셈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예. 적자. 예.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뭐 여기에서 전기요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도래하니까 글쎄 이것도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될지도 좀 난감하고요. 이번에 구간을 좀 연장했을 때 종전의 사용량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경우에 네. 한전의 비용이 약 2,900억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은 정권의 상장도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액주주들도 있다고요. 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이 불편을 덜어준다고 해서 왜 우리 주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예.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지금 굉장히 원성이 지금 그럴 수 대단한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한전의 주식 구조를 보면 정부가 한 18% 갖고 있고 산업은행이 32%, 두 개 합하면 산업은행이 정부 국제기관이니까 그렇죠. 정부가 반 이상 가지고 있어요. 정부의 힘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법인이나 일반 소액주주들이 한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예. 현재 뭐 이 사회이사들이 예. 이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도 바로 이런 정책으로 요금을 깎아줬거든요. 예. 야감을 깎아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매년 해마다 임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할 것 같고 나중에는 뭐 시간이 저희가 허락된다면 어떤 이런 그 전기 요금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아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의견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학계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